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비스트라 진작 살 걸 못 산 게 못내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조정을 기다려야 할지 제가 직접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 역시도 한 사람의 투자자 입장에서 비스트라를 더 살 걸 이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비스트라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 좋죠. 모멘텀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요. 비스트라라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시장 전반적인 조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세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물론 비스트라 같이 굉장히 인공지능 수혜주들은 그런 조정이 찾아와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기다렸다가 조금 더 비중을 늘릴 계획에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별님께서 책 베스트셀러 1위 하신 거 축하드려요. 기사 난 것도 봤어요 라고 말씀하셔서요. 저도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 기사 좀 재밌는 내용이라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한강을 제쳤다. 단 7일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오른 의외의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순 없다는 거죠. 미준의 반란이라고 굉장히 재미있게 써놨는데요. 한강 작가님이 굉장히 슬퍼 보이죠. 아마도 저한테 1위 자리를 뺏겨서 이렇게 슬픈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1월 넷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예상치 못했던 책이 단숨에 1위에 올라서 관심을 받고 있다. 투자 유튜버 미준의 첫 저서는 아니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3일 예스24에 따르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은 출간 일주일 만에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금 현재 새해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 기본서를 찾는 독자들에게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요, 국장을 떠나서 미국 증시로 뛰어들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운 좋게 이러한 현상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스24의 구매 데이터에 따르면요. 40대와 50대가 전체 구매 비중의 56.9%를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미준 구독자분들의 연령층을 좀 보여드리면요. 40대와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미준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영광된 이런 타이틀을 안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1월은요, 제가 볼 때 정말 오랫동안 제 인생에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그런 시기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미중 구독자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4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봤던 그림과는 전혀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죠. 어제는 메가테크 기업, 서태지만 올랐었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더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목들이 굉장히 선명한 녹색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좋았다, 향상됐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우리가 애정하는 메가테크 기업들은 색깔이 굉장히 칙칙합니다. 게다가 하락한 종목도 여러 개가 발견이 되죠. 따라서 이 그림을 딱 보면요. 미중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채권 금리가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10년 국채를 보시면 4.62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제 우리가 방송을 했을 때 4.65까지 올라가면서 메가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랠리가 형성됐고 나머지 종목들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이죠. 시장의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보였는데요. 금리에 민감한 다우존스가 가장 좋았겠죠. 0.92% 올라갔고요. S&P 500이 플러스 0.53,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은 0.2%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비트코인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죠.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도 3.85% 올라가면서 10만 5천을 넘어섰습니다.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겠죠. 보시는 것처럼 다시 52.08로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47이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 역시도 다시 60% 이상의 주식이 장기적인 추세가 모멘텀이 형성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굉장히 잔잔하죠. 15.01까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극적인 변동성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잔잔한 시장 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어제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46에서 48까지 향상하면서 이제는 중립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 역시도 어제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52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제는요, 시장의 공포감은 거의 사라졌고요. 조금씩 시장의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이스 스탁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미주온에서는 미주온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남자 김민중 대표님께서 출연하시고요. 아주 모처럼 초이스 스탁과 시킹 알파의 수익률 대결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순서는 조금 특별한데요. 이번에 2025년을 맞이해서 2025년 상반기 탑10 종목을 초이스 스탁에서 발표했고요. 시킹 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가장 잠재력이 뛰어난 10개의 종목을 이번에 시킹 알파의 스티븐 크레스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서요. 김민종 대표님은 초이스 스탁의 탑10 중에 한 종목, 그리고 저는 시킹 알파가 추천하는 10종목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등장을 해서요. 두 종목의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뛰어난 펀더멘탈을 자랑하고 있는지 각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송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올라가면서 미주온 탑픽도 괜찮았습니다. 비트코인이 3.7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2.74, 비스트라가 연일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고요. 2.69%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메타가 플러스 2.08, 타이완 세미컨덕터 플러스 0.64, 앱러빈 플러스 0.2, 아마존 플러스 0.17, 마이크로소프트도 0.12%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 떨어진 종목도 6종목이 있습니다. 알파벳이 마이너스 0.20, 브로드컴 마이너스 0.26, 테슬라 마이너스 0.66, 제타 마이너스 0.69,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54, 마지막으로 B2가 2.07% 떨어졌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외에서 5% 이상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미주온 방송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일단 어제 증시에서 대체적으로 시장의 폭이 넓어진 이유는요, 시장의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요, 기준금리를 내가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살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연준에 첫 번째 공세를 가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목요일에 얘기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은 광범위한 정책 연설을 하는 도중에요,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를 즉시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모든 금리는 우리를 따라야 한다. 미국이 금리 먼저 내릴 테니까 너네 다 따라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발언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그와 매우 논쟁적인 관계를 맺었던 연준 관계자들을 향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고요.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제롬 파월 의장을 자주 비판하면서 때로는 정책 위반자들을 멍청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파월을 퍼팅을 잘 못하는 골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잘 치는데 이제 막판에 마무리를 잘 못한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 발언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상승을 했죠.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 역시도 막판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는요, 금리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내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과 그의 동료들은 연준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고요. 특히 파월은요, 중앙은행이 정치적 고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제 발언은요, 연준이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틀간의 정책 회의를 개최하기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다음 주에 이제 FOMC 미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요, 2024년 마지막 4개월 동안 1%포인트 인하된 이후 4.25에서 4.5%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CME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트레이더들은요,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 이전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 따라서 많으면 한 2번 정도 내릴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5.25%포인트 인상한 이후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발생한 인플레이션 급등을요, 낭비적인 적자 지출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했고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금리가 치솟았다. 식량 가격과 인류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과오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끔 놔둘 가능성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관련된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유럽연합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유럽연합이 미국 테크 기업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들 기업에 대해서 EU의 법정 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과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요, 스위스 다보스 클로스터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화상 연설에서 나왔고요. 그들은 애플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들은 애플로부터 150억 달러 혹은 160억 달러를 받았고 구글로부터도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저는 그들이 또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트럼프는요, 질의응답 세션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페이스북까지 이렇게 언급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메타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트럼프는 작년에 EU 최고 법원이 130억 유로, 즉 135억 4천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납부하라고 명령한 애플 판결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EU 최고 법원이 지지한 명령이기 때문에 EU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들은 좋든 싫든 미국 기업이다. 나는 미국 대통령이고 나는 미국 기업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EU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는 일종의 과세다. 그래서 우리는 EU에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너네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괴롭히면 나도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목요일 월가는요,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간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경제, 미국의 기업들을 팍팍 밀어주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증시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도 트럼프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슈가 지금 관세를 갑자기 올리는 건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계속해서 전면적인 조치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관세를 무기로 해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발언을 많이 하죠.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 즉 중국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미국에서 방송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관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관세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말 잘 들으면 관세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저는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선거 기간 때는 관세를 무조건 올릴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관세를 올릴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관세 올리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시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실행을 중단하고 그래서 원래 첫날부터 관세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최근의 위협이 작년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죠. 왜냐하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60%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학자들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경제와 미국의 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러한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요, 트럼프의 어제 발언 이후에 역내 및 역외 시장 모두에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중국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벤치마크 지수인 CSI 300 지수는요, 1% 상승으로 오전 섹션을 마감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의 지수는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트럼프는요, 아주 성공적인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4년간 철저하게 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의 번영을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아주 무모한 방식으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쌍방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세 인상이라는 무기를 앞세워서요.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요. 본보기식으로 관세 인상을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을 길게 보면요. 이렇게 무모한 방식으로 관세를 막 올리면서 전 세계 경제가 냉각되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일본 관련 뉴스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담겨져 있거든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요, 0.5%로 인상했고요. 그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 뱅크 오브 재팬은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처럼 기준 단기 금리를 0.5%로 25bp 인상했고요. 그렇게 되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자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후 세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이번 결정은요, 임금 인상 모멘텀 그리고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임금이 조금씩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본의 단기 차입 비용은요,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그게 17년 만에 최고치면요. 자, 과거 17년 동안 일본의 경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그 단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일본은행은요, 분기별 전망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2024년 회계연도의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을 2.7%로 상향 조정했고요. 2025년 회계연도에는 플러스 2.4%, 2026년 회계연도에는 플러스 2.0%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또한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소폭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2025년에는 플러스 1.1%, 그리고 2026년에도 플러스 1.0%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날 일본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0.5%로 인상한 이후 일본 엔화는요, 달러당 155엔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과연 엔캐리 청산이 또 나타날까?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한 번 급격한 엔캐리 청산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엔캐리가 뭐냐면요.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낮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보였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일본에서 돈을 빌릴 능력만 있다면 돈을 빌려서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굉장히 멋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엄청난 자금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만약에 엔화가 갑자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채를 써서 레버리지를 써서 미국 증시에 들어왔던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을 엔캐리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저는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이 이번에는 미국 증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선 이번 일본 금리 인상은요, 시장에서 이미 널리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는요, 일본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징후가 될 수 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잖아요. 따라서 일본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전 세계 경제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의 거시적 상황을 작년 7월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는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0.25% 올라가자마자 일본 주식시장도 박살이 났고요. 게다가 미국 증시도 폭락을 했죠. 자, 그런데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요, 미국과 일본 간의 시장 금리 격차가 오히려 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0.25% 정도 지금 일본에서 올렸다고 해서 커다란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에서 자금을 저렴하게 확보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엔캐리 전략은요, 아직도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자금이 갑자기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는요, 잠재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판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금리 인상으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일본 경제의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살펴보면요. 작년 7월과는 딴판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일본 은행의 결정 이후 작년과 달리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주식 선물 시장에도 지금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팔란티어 목표 주가가요, 드디어 90달러가 등장을 했거든요. 어떠한 논리로 90달러를 점치고 있는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웨드브 씨는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공유하면서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요. 아웃퍼폼, 즉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댄 아이브즈고요. 최근에 팔란티어의 AI 전략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높아진 것이 2025년 팔란티어에 대한 낙관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팔란티어가 향후 몇 년 안에 오라클이나 세일즈포스와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라클, 세일즈포스보다 팔란티어가 좀 낮은 등급의 기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의 고객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라클이라는 기업은요. 폴춘 500에 들어가 있는 500대 기업 중에 95% 이상이 사용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고객사의 수는 2만 5천 개 가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수가 무려 26만 개를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 팔란티어의 고객사 수는요, 아직 1000곳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고객층을 봤을 때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댄 아이브즈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팔란티어가 지금 고객사의 수가 1000개에 불과한데 오라클의 규모처럼 이 고객사의 수를 증가시킨다면 20배 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식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이브스와 그의 팀은요, 팔란티어의 현재 기업 가치가 비싸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수조 달러의 규모의 AI 지출에서 핵심적인 승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하지만 앞으로 2년, 3년 계속 지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많은 돈이 지출될 텐데 많은 포션을 팔란티어가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2025년에도요, 팔란티어가 업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 팔란티어의 획기적인 AIP입니다. AIP는 AI 플랫폼의 약자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사례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기반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P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팔란티어는 맞춤형 플랫폼입니다.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범용으로 이렇게 뿌리면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기업들의 니즈에 따라서 요청 사항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굉장히 좀 고가에 판매하는 이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고객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좀 0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은요. 하나의 템플릿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의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한테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판매하면서 비용은 절감되고 매출이 급격히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러한 식으로 그들의 전략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들은요. AI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사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어떻게 생산성을 극대화시킬지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AI라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력이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효율성을 추구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AI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갈팡질팡합니다. 자, 그런데 팔란티어는요. 맞춤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나랑 같이 앉아서 연구를 하자.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겠다. 너네 필요한 거 뭐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그들한테 딱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상업 및 연방 환경 전반에 걸쳐서요. 신규 및 기존 고객들이 팔란티어의 기술 스택에 여러 측면에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이브스와 그의 팀은요. 월가가 아직까지도 팔란티어의 AIP US 상업 사업이 향후 몇 년 동안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 흐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CEO 알렉스 카프와 회사가 구축한 기술 경쟁력을 월가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가요, 국방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 내의 AI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추가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트럼프가 지금 인공지능에 완전히 꽂혀져 있잖아요. 따라서 미국 정부 내에서 AI 이니셔티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팔란티어가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AI는 연방 정부에서 전략적 초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통해 강화된 AI 투자는요, 정부의 수직적 측면에서 팔란티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이브즈와 팀은요, 팔란티어가 연방 정부의 AI 관련 지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팔란티어의 주가가 50달러를 넘어설 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팔란티어 주식의 매매 전략은요, 펀더멘탈을 체크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펀더멘탈이 너무나 좋은 멋진 기업이긴 하지만 모멘텀이 주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팔란티어의 모멘텀은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제가 한 가지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 투자 종목의 선정은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팔란티어의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리스크 대비 보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팔란티어보다 더 좋은 주식은 없을까?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어제 하루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맹활약하면서 시장을 지배했거든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실무 그룹 그리고 국가 비축량 조사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자세한 내용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기사는요, 제 목소리가 아닌 제 목소리를 닮은 미준 AI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내일 특별하게 준비된 영상 초이스 스탁과 시킹 알파의 수익률 대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월 23일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제안하고 국가 암호화폐 비축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을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구성하도록 명령하여 미국 암호화폐 정책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 조치는 또한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를 보호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이 대출 기관의 암호화폐 기업을 은행 서비스에서 차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업계의 주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규제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또한 기존 암호화폐와 경쟁할 수 있는 미국 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금지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추진한 또 다른 주요 조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목요일 늦게 일부 상장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했던 회계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지침이 디지털 자산 채택을 방해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어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하며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어필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규제 당국이 사기 및 자금 세탁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를 단속하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수십 개의 거래소가 미국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의 행정명령은 트럼프의 취임 첫 며칠 동안 새 행정부가 강력한 지지 신호를 보내도록 촉구해 온 암호화폐 업계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은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 라고 암호화폐 회사인 앵커리지 디지털의 CEO인 네이선 맥컬리는 말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부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관련 규제 당국이 트럼프의 명령을 이행할 경우 암호화폐가 주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제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는 화요일 SEC가 암호화폐 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월요일 10만 9,07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목요일 오후 늦게 기준으로는 약 10만 3,0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공화당 위원장인 팀 스콧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며칠 만에 미국을 디지털 자산 혁신의 리더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수년 동안 미국의 기존 규정이 암호화폐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의회와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 상품 또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재무부 장관, 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에 고정된 암호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또한 연방 정부가 법 집행 노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잠재적 생성 및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그러한 비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분석가와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외환 안정화 기금을 통해 준비금을 조성하여 외화를 매매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월 트럼프는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전 페이팔 임원인 데이비드 섹스를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총재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이 그룹의 의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행정명령은 밝혔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드디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규제가 명확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 정부의 관심 증가.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가 정부 최고 위층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의 주류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규제 명확성의 잠재력. 전담 실무 그룹은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채택 가능성. 규제가 명확해지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잠재적으로 수요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은 이 실무 그룹의 구체적인 조치와 권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볼 가치가 있는 이슈입니다.